자기주도 정시지원 전략 5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2021학년도 정시지원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점수보다는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 내 성적, 내 점수가 충분하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점수는 충분한데 과연 지원하는 대학의 이 과에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꼭 검토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부, 4부에 이어서 같은 성적으로 계속 분석을 할 텐데요. 이제 두 업체를 단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점수 기준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곧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이 원점수에 의한 편차는 없어집니다. 자, 인하대 나학원 간호학과에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이었죠. 저희가 3부, 4부에서는 경제, 경영 요 계열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이제 입시 마지막에 몰려 있잖아요. 수시가 다 떨어졌고 정시에 지원하려고 간호학원을 찾다 보면 내 성적에 맞는 지원 학과, 가능한 학과가 원하는 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원하는 과를 찾아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경영 경제가 아니라 간호학으로 한번, 그것도 인문계열 학생들을 모집하는 간호학과니까 약간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을 일부러 마지막 사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진학사는 937.04 환산 점수이죠. 합격 예측은 불합격입니다. 4칸. 근데 UA는 나의 성적이 935.38이에요. 진학사랑 다르죠.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81%예요. 엄청 높죠. 거의 최초합이 된다라고 합격 진단을 해왔습니다. 이 편차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나학원 간호학과 인문계열은 수능 성적 환산 기준표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이건 요강에 있는 것을 각 업체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식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입니다. 원점수로 국어가 표점이 129점일 때, 수학 나영은 127점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환산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환산식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A가 계산한 점수는 935.38. 그리고 이 학과에 적용되는 비중이네요. 국어는 30%, 수학은 30%, 영어 20%, 탐구 15%, 한국사 5%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의 등급별 환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성적을 환산한 UA 사이트에서는, 야, 너는 인하대 나학원 간호학과 인문계열에는 최초합이 될 것 같아.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즉 UA가 생각하는 최초 합격 컷은 932.19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을 고려했을 때 최종 합격 컷은 927.43입니다. 그런데 나의 성적은 최초 합격 컷보다도 높죠. 935.38이니까. 그래서 너는 충분히 합격할 거야. 무려 81%야. 라는 진단을 해줬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표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인하대 나학원 간호학과를 쓰기만 하면 합격을 하는 것이죠. UA 진단으로 인하면. 자, 그런데 이제 UA의 진단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성적 환산 점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자, 저기 시그마 보이시죠? 분모의 표준 점수 최고점, 그러니까 수학 나영만 예를 들면 UA가 예측한 원점수 기준의 최고점은 140점입니다. 표준 점수. 그게 이제 분모에 140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같습니다. 표준 점수 127, 100분의 90, 등급 2등급. 이게 이제 진학사도 동일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표준 점수 최고점을 UA는 수학 나영을 140점, 진학사는 수학 나영 최고점을 139점, 가채점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139점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랑 140점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편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UA 성적이 진학사 성적보다 조금 더 환산 점수가 낮아요. 진학사는 좀 더 높아요.
그런데 진학사가 좀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라고 뜹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진학사 기준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A에서는 935.38로 완산을 했는데 진학사는 937.04로 완산이 됐다. 이유는 각 업체들이 원점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차이는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통일됩니다.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다만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UA는 합격, 진학사는 불합격인데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하대 간호학과는 나군에서 합격 기준 입결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인하대가 대학 어디가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최종 등록자 70% 컷이 926.13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6명, 충원 인원이 7명이니까 13명을 합격을 한 거죠. 13명 중에 마지막 등록 인원, 최종 등록자에는 뭐 당연히 6명이 등록했겠죠. 그럼 6, 7, 42. 4명 4등의 성적이 926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격 등록을 한 아이 4명. 자, 그러면 우리는 진학사 기준으로든 UA 기준으로든 이 성적보다 다 높아요. 합격이 돼야 되겠죠.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대학별 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할 거냐가 또 하나의 의문이 된 거예요. 봅시다. 진학사는 이렇게 표본을 모집을 했습니다. 총 8명을 최초 모집 인원으로 잡았는데 진학사가 예측했을 때 인하대 나군 간호학과 인문계열에서는 올해 수시 인원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최종 인원이 8명일 거고 작년 경쟁률은 4대 1이었는데 올해는 6.75대 1로 예상이 된다. 8 곱하기 6.75 하면 54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까지 진학사의 합격 대상자 수, 그러니까 분석 대상자 수는 46명입니다. 46명이 실제 지원을 클릭을 한 거죠. 그럼 이 46명은 처음에 저희가 54명이 아마 경쟁률 예상으로 하면 전체 지원자가 될 텐데 8명 정도가 비잖아요. 그럼 8명 중에서도 합격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명 중에는 합격자 1명, 46명 중에는 합격자 7명, 이렇게 최초합을 결정을 할 겁니다. 이 중에 나는 몇 등이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 46명 중에 나는 13등입니다. 그리고 나의 합격 안정성은 4칸.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46명의 성적을 차례대로 줄을 세웠습니다. 46개의 점이 찍혀 있죠. 초반에 있는 7개의 점, 파란색이 1차 합격, 최초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록색 계열의 4개의 점이 추가 합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은색 점들은 불합격 라인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3번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 밑에 보시면 이 점들에 대한 자료가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1등은 몇 점이고 어느 대학을 지원, 가나다군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등의 성적과 8등의 성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7등은 946.19입니다. 그리고 11등이 지금 최종 컷이 되겠죠. 추가 마지막이 11등입니다. 이 친구의 성적도 우리 성적보다 2칸이나 높아요. 2명 앞서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13등이기 때문에 추가 합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진학사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가 7명 정도 합격이 될 것이다. 누구 중에서 8명 모집이었지만 경쟁률 예상으로 보면 54명이 지원을 할 텐데 진학사 모의 지원에는 46명만 지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8명을 다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7명만 최초에서 합격을 시키고 추가 합격은 4명으로 예상을 하고 봤을 때 나는 불합격이다. 근데 완전한 불합격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최종 컷, 그러니까 추가 합격까지 다 했을 때 11등, 밑에 나는 13등이었어요. 그럼 이 경우 겨우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4칸. 조금 더 떨어지면 3칸. 그리고 더 떨어지면 2칸. 칸수를 매기는 방법을 이해하시죠. 그럼 이게 디테일한 그 방법이야 뭐 진학사의 자체 로직이니까 우리가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4칸이고요. 만약에
추가업보다 위에 있는데 붙어 있다. 그러면 추가업 5칸이 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추가업 6칸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의 지원을 믿을 만한가? 분명히 작년 인하대학의 발표 자료하고 UA의 합격 기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는 진학사를 믿고 얘는 합격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좀 더 안전한 학과를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UA를 믿고 혹은 작년 입결 자료를 믿고 안전하니까 여기를 안전으로 잡고 가군, 다군을 상향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모의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동시에 배치 점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만 가지고 최종 컷, 최초 컷을 결정하는 진학사 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UA 데이터의 한계가 분명히 장단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저는 모의 지원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모의 지원은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 표본 수가 급격하게 적을 때는 예측의 의미가 없죠. 모평균 추정하려고 하는데 표본이 너무 적어요. 그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진학사 자체에서는 2대1 혹은 3대1을 넘어가면 경쟁률이 모의 지원의 표본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경쟁률이 4대1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작년하고 다르냐? 이게 이제 입시의 동향인 거예요. 인하대 간호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가채점 기준이었잖아요. 원점수 기준.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 성적을 받고 나서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단계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 원점수 기준의 모의 지원 데이터가 모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헛수가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합격될 만한 성적을 아이가 인하대 간호학과를 쓴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겠지만 앞에 1등, 2등, 3등의 성적이 너무 높아 보일 때 얘네들은 헛수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수를 제끼고 또 너무 낮은 아이들은 버리고 이렇게 봤을 때 경쟁률 추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의 지원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발표 후에 특히 상위권 대학의 모의 지원은 안정화됩니다. 보통 3, 4일이 지나면 거의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서 3, 4일이라고 해봤자 12월 말 정도 되겠죠. 12월 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월 5일, 6일, 7일 요 기간에 되면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 라인들은 대부분 모의 지원 표본이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진학사가 제시하고 있는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것이 모의 지원의 장점입니다. 한계는 그러면 못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학불이 털려지는 경우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그런 전공이나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그런 모의 지원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지원을 해볼 거냐, 아니면 그 모의 지원의 허점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지원을 못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입시 컨설턴트들도 100% 확답으로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6명이 인하대 간호학과에 모의 지원을 했지만 이 친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또 54명이 실제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다룰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또 헷갈리시죠? 나는 그냥 점수 기준으로 지원할래. 예,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임상으로 컨설팅을 해왔던 시간을 돌아보면 또 진학사 안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보고 배웠던 걸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모의 지원 데이터의 정확도 혹은 믿을 만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믿을 만하다, 이런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남은 일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정시 원서 접수할 때까지 기간을 잠깐 살펴보면 23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요. 27일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0일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감이 되면 이제 쉼없이 추합이 돌겠죠. 내가 추합이 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요 일정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미등록 충원, 그러니까 추가합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마감일이 되고 나면 모든 대학들은 그 자료를 집계해서, 야, 우리 수시에서 모집하기로 했던 인원 중에 모집이 다 안 됐네. 그럼 그 인원을 정시로 2월을 하자 해서 수시 2월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이 확정된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마지막 3단계 전략, 최종 지원 전략을 여러분이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스스로 자기주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러면 선생님 배치표 점수 기준으로 할까요? 대학별 입결 자료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모의 지원을 기준으로 할까요?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성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실제로 점수를 다 일일이 환산하고 계산하는 거 무모하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이트 하나 정하고 거기다가 성적 입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환산해주는 성적을 따라서 배치 점수 기준도 보고 모의 지원도 해보면서 배치 점수 기준과 모의 지원에서의 점수의 위치, 내가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과에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합격 가능한 선에서 점수가 1.2점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보다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또 최종 컷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기준 자체를 잡을 때 이게 합불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감각은 아니겠죠. 지금부터 계속 데이터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정시 원서 접수는 언제 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날,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경쟁률 작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쟁률을 끝까지 보고 쓰겠다, 왜 그럴까요?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허수 지원자들이 경쟁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원했을 때는 낭패를 볼 일이 더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을 때는 어찌할까요? 물어봐야죠. 근데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입시 전략을 세우고 사이트를 계속 활용을 하고 연구하면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 또 다른 친한 분들한테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능하면 선택한 사이트에서 자꾸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혹은 원서 접수 바로 하는 시점에서 또 이제 혼란스러운 궁금증이 생길 때는 그 답을 누군가가 더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궁금한 걸 미리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컨설팅을 받는다면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빨리 받으십시오. 어차피 받을 거라면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AS가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이 다른 곳과 달라요. 뭐 컨설팅을 2군데를 받았는데, 혹은 담임쌤하고 상담한 거랑 컨설턴트와 상담한 것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계속 이 5부에 걸쳐서 자기주도 정시 지원 전략의 영상을 찍어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본인이 결국은 기준을 잡지 않는다면 끝까지 흔들려요.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뭘 알아야 되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나의 점수의 위치, 이런 파악들이 본인 스스로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내가 판단할 때 이분의 의견도 동의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볼래 하고 가족들끼리 합의해서 제가 지금 가군을 지원하면 합격이 안전해 보이니까 나군 다군은 상향으로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전략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정시 지원할 때 주의할 상황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컨설턴트 여러분들과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싶기 때문에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수시 합불은 컨설턴트의 면책이 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여기 합격했지만 올해는 좀 더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떨어졌어. 학생부 종합은 뭐 면접을 좀 잘 못 봤나 보다. 혹은 올해 지원 풀이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 들어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시 합불은 아무래도 컨설턴트의 책임이
좀 막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유의를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정수의 변수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100% 된다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거 확실해요? 이거 쓰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100% 확신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대학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전공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진짜 꿈은 뭐냐, 이런 등등 좀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고려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서로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수험생과 가족의 필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니즈죠. 수험생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찾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컨설팅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컨설팅이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인가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아침에 급하게, 그것도 11시인가 12시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급하게 신청해서 아침에 전화 받고 3시간 뒤에 그러니까 컨설팅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죠. 마지막인데 재수했던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답이 없죠. 재수를 했는데 3, 4등급 수준이니까 자연계 학생. 그런데 이제 인서울 수도권만 생각하니까 별로 답이 없었는데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아시냐라고 물으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친척들이 다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해양대학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해양대학이 이런 대학이고 이런 과에서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공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지원해서 당연히 합격을 했죠. 딴 데는 안 됐고. 그리고 새로 지은 기숙사까지 합격을 해서 만족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 컨설턴트로서의 보람이 사실은 크죠.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찾아주는 이런 아무래도 본인이 혼자서 쭉 조사하는 거와는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들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진 정보를 나만 알고 있겠다, 또 우리만 공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정보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공개하고 또 아끼지 말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게 되면 본인의 책임, 또 저의 책임도 좀 이렇게 분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추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한 3, 4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검색을 해보면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와닿았던 게, 지금의 시대는 혼자 모든 것을 잘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워낙 시대가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고 그것을 나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못하는 걸 또 찾아야 돼요. 나의 약점을 찾아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누군가에게 이 나의 약점을 레버리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접수하고 시간 날 때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나의 약점이 뭐지? 나의 강점은 뭐지?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내 주변에 내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친구는 누구지? 그런 친구를 잘 섭외해뒀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런 친구들하고 연합을 해서 협업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가 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이제 대학 입시를 레버리지할 필요도 있겠죠.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여러분이 유료든 무료든 아낌없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시 전략, 지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대학의 라인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과를 더 안전하게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지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자기주도 정시지원 전략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